저는 그 줄을 좀 쳐놨습니다. 그래서 줄 치는 거 중심으로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제목을 보시면 되지만 이 배우 한미일 삼각관계를 좀 해서 보고 있는 거고요. 첫 번째는 이제 해방 이후에 그 한일 관계의 문제점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이 그 종전 이후에 한일 정권 수립 뒤에 이제 자신의 요구에 복종하는 과거를 따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이제 전범 처리, 남에서는 친일파 청산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 전범들이 한국에 대해서는 가해자인데 마치 자기들이 태평양 전쟁의 피해자인 양 이런 이중적 태도를 취하면서 침략 전쟁을 비호하면서 과거사 정리에 소극적인 거죠. 바로 지금까지 그렇게 내려오는 거. 한국의 친일파 역시 이제 과거사 정리 없이 한일 동맹을 추진하고자 하는 거고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이제 미국의 의사에 맞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그 미국이 그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자기들은 핵을 했죠.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의해서 그 핵폭탄을 터뜨린 그런 것까지도 가해까지도 다 자기들은 그 면책으로 다 해결을 받습니다. 자기들은 일본에 대한 과거사를 해결한 반면 한국의 경우에는 이제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한국의 요구를 묵살하고 심지어 이거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압박을 해왔다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는 한미일 군사동맹을 실현하기 위해서 친일파 문제라든지 과거사 문제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한일 관계에 소극적이었죠. 이승만 때부터. 그럴 때 이러한 정권들을 압박을 해가지고 졸속적으로 굴욕적인 한일 관계에 타협을 하도록 뒤에서 압력을 행사해왔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미국이 일본을 중러 봉쇄의 병참기지, 한국을 야전기지로 삼기 위해서 한국과 일본을 이제 방공 쇼윈도우 경제성장 모델이죠. 소득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하면서 한국과 일본을 경제적 운명 공동체로 한 거죠. 그래서 잘 알다시피 이제 그 삼각 무역을 통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 일본의 기술과 부품 소재를 수입해서 값싼 완성품을 만들어서 미국의 소비자에게 봉사하는 이러한 미일 의존적 수출 국가가 된 거고요. 그런데 현재까지 그 한일 관계에서 정치, 군사, 외교 분야는 사실 큰 진전이 없어요. 미국이 원하는 한일 동맹, 한일 군사 동맹이 80년 동안 별로 진척이 안 돼 있는데 경제 분야만큼은 상당히 성과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경제 분야의 한미일 경제적 공동체는 나름 성공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말하냐면은 경제성이 성공했다는 건 한국과 일본의 이 자본가들은 바로 이제 미국 자본가와 함께 그 국가 전체는 그 삼각 동맹이 형성되지 않았지만 한미일의 자본가들은 삼각 동맹이 형성된 거죠. 그래서 한국과 일본의 자본가들은 한미일 정치, 군사, 외교 공동체를 구축하려는 한미일의 지배 권력과 이해를 같이 하게 되는. 그래서 크게 그림을 보면 한미일의 어떤 군사적 기득권, 정치적 기득권 세력과 한미일의 자본가가 한편으로 되고 나머지 그 이러한 민중들, 그죠? 일본에서도 물론 양심적인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되면서 이러한 관계가 쭉 형성되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자기 중심의 한일 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해서 해방 직후부터 끊임없이 강압적 정책을 해왔는데요. 그런 것들을 한번 간단히 보겠습니다. 냉전 시대에 박정희, 전두환 같이 권위적인 대통령들은 이제 내부적인 정당성이 없기 때문에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제 발전을 추진했죠. 그래서 과거사 문제를 일본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는 수단으로 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민간 정권 수립 이후에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등등은 어떤 지금 북의 문제가 있으니까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 있기 때문에 일본의 협력을 필요한 거고 또 그것이 또 미국이 요구하는 거고 그래서 과거사 문제를 가능하면 그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일본의 위임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죠. 그런데 한국의 기대와 달리 그 일본은 최소한의 성의도 하지 않으면서 과거사를 합리화를 했고 이에 대해서 한국 내부의 반일 여론이 확대되면서 이 민간 정부 김대중이나 문재인 마찬가지 노무현입니다. 이러한 반일 감정에 굴복을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일본에 대해서 과거사 청산을 요구하면서 결국은 한일 관계가 악화되는 이러한 것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승만 정권이 그 한일 관계에 대한 입장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전체, 지금까지 한일 관계에 가지고 있는 그 남한의
어려운 점을 지적하고 있겠다. 안보적 문제와 민족 감정의 문제가 상호 충돌하는 거죠. 안보적 문제에서는 미국을 쫓아가 가지고 일본과 군사 동맹을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민족 감정 문제에서는 과거사 청산 없인 일본과 관계를 정상화할 수 없는 이런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이승만 역시도 북한과 체제 경쟁, 즉 반공을 내세우면서 한편으로는 그 해방 직후이기 때문에 반일 탈식민지화를 추구하죠. 그렇지만 미국에 대한 그 공약, 방위 공약, 그다음에 미국에 대한 지원이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친미를 하면서 반일을 하려는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 반공과 반일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추구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서 미국의 요구를 즉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승만 정권 때부터 한국과 일본은 어떤 거냐면은 미국은 자기를 정점으로 해서 자기가 아버지가 되고 일본이 그 맏형이 되고 한국이 막내 아들이 돼가지고 한미일 군사동맹을 추진하려 했지만 한국과 일본은 오히려 미국의 지원을 서로 경쟁적으로 받으려면서 미국 지원과 관련돼서 오히려 대립적 관계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이러한 구도를 지금까지도 풀지 못했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이 일본을 더 우선시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불만을 품으면서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소극적이었습니다. 미국은 이미 한국전쟁 전후로 한미일 공동체를 추진했는데 한국 경제 재건에 일본을 참여시켰죠. 물론 한국전쟁의 병참기지였고요. 일본은 이 역시 이제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한국전쟁이라든가 한국에 대한 재건 사업에 일본이 참여하는 것은 동의했지만 정치적 관계 개선에 대해서는 일본이 소극적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독도 문제를 보게 되면은 1951년에 이미 독도가 한국 영토가 근거가 없다는 게 한국 정부의 공식적으로 답변은 그 국사편찬위의 자료입니다. 그리고 일본과 맺은 그 라이언 커트 락 밀약에 따르면 미국은 그 샌프란시스코 조약이죠. 샌프란시스코 때 식민지로 강탈했던 한반도를 그 한국의 영토로 다 환원시키는데 독도만은 환원시키지 않고 일본의 영토로 남겨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승만은 이에 대해서 반발을 하면서 이승만 나인 등을 설치하면서 그 일본의 어민들을 억류하면서 이렇게 미국의 정책에 대해서 저항을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미국이 에버레드라는 그 이승만 제거 그 계획을 세우는데 물론 실행되지 않았지만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죠.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일본과의 회담에 그 소극적이고 일본에게 강경한 입장을 취한 이승만을 제거하려는 이러한 원인도 하나 있었다는 겁니다. 박정희 때를 보면 이제 그 한일 회담이죠. 한일 회담은 국제 정세에 따라서 베트남 정세의 악화로 인해서 한국이 이제 미국의 안보를 의존해야 되는 문제, 그 다음에 중국의 핵실험이 성공하면서 미국은 중국을 봉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미일 군사동맹이 절실해진 이러한 국제적 관계 속에서 진행됐고요. 1965년에 이미 박정희 존슨 회담에서 미국이 강력하게 그 한일 국교 정상화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 대신에 미국은 니네 한국이 베트남에 파병을 한다며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강하게 압력을 넣어서 한일 국교 정상회에서 한국이 유리한 위치에 서게 해주겠다 이러한 약속을 해줍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한국이 더 저항할 경우에는 주한미군을 감축하겠다는 거고요. 이럴 때 이제 그 베트남의 공산화죠. 이런 걸 보면서 안보적 문제에 있어서 미국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이런 형태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 계속해서 이렇게 한 문제는 두 가지죠. 경제와 안보 문제, 한미일 공동체를 하겠다는 이러한 것들 때문에 이렇게 된 거고요. 미국은 이제 그 한국에 대해서만 압박을 넣은 것이 아니죠. 일본의 자민당에 대해서, 왜냐하면 한미일 군사동맹, 즉 한일 동맹을 완성하려면 한국과 일본 양 정부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일본의 자민당 정부에서도 끊임없이 이 압박을 넣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박정희는 경제 발전을 위해서 일본의 자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과거사 문제를 졸속적으로 처리를 했던 거고요. 그래서 미국은 계속해서 이러한 것들을 한일 관계를 정상화하지 않으면은 그 한국의 지위가 위태로워질 수 있고 그것은 전체 아시아의 지정학적인 위기를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것을 계속 압박을 했다는 게 여러 가지 그 외교 문서에 의해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독도 문제에서도 그 미국이 한국에게 일본에도 마찬가지죠. 더 이상 이 문제를 갖다가 분쟁하지 말라. 그냥 니들끼리 그냥 이 상태에서 싸우지 말고 이 상태를 유지하라. 이게 이제 기본적인 입장이었고, 이에 대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독도를 폭파해버리겠다. 이게 김종필이 한 말이 아니라 박정희 대통령이 했던 말이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일은 정상회담 직전에 미국의 요구에 따라서 비밀 협약을 맺는데요. 그게 바로 독도 밀약입니다. 1965년에 정일권과 일본의 의원에 이어서 독도는 앞으로 대한민국과 일본 모두 자국의 영토로,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국의 여론이 있으니까 야 그냥 너는 니네 영토라고 우리는 우리 영토라고 그래. 그래서 내부 여론을 누르고 그 대신에 우리가 이거 가지고 적극적으로 서로 분쟁하지 말자. 이에 반론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이런 미국이 원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했다는 거고,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는 이제 반일 운동이 그 반체제 운동으로 발전되는 걸 차단하기 위해서 이 정도 수준으로 이제 관리를 한 거고요. 민간 정부에서는 외환위기의 배경인데요. 외환위기에서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고쳐내겠다든지 어쨌든 그런 반일적인 이런 정책을 많이 했고, 특히 이제 클린턴과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일본과 미국이 소위 말하면 한국 그 정권, 김영삼 정권 길들이기 차원에서, 한편으로는 물론 신자유주의를 강요하는 것도 있지만 이러한 외교 문제에서 이런 차원에서 외환위기가 왔다는 이러한 것들이 이제 이후에 많이 분석이 됐고요. 비교해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이명박 정부가 이제 미국이나 일본과의 좋은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미국이나 일본이 금융 당국들이 여기에 대해서 신속하게 이제 호응을 해줬다, 이런 거고요. 김대중 정권 때는 김대중 대통령은 잘 알다시피 일본과 미국의 망명 기간 동안에 이들 양국의 지도층과 밀접한 관계를 맺었고, 무엇보다도 구제금융 사태를 맞이하여 신자유주의 도입이라는 미국과 일본의 요구에 순응했죠. 그래서 미국이 가장 좋아하는 대통령이 바로 김대중 대통령입니다. 왜냐하면 자국 국민을 총칼로 위협하지 않으면서도 부드러우면서도 미국의 이해관계를 반영해 주는 거죠. 그래서 한국의 사람들은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 존경하면서도 또 미국의 어떤 신자유 정책이라든가 이런 걸 김대중 대통령이 하는 걸, 이걸 어떤 부드러운, 그죠? 부드러운 이런 지배 정책인데 바로 김대중 대통령이 그런 거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그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가 좋을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그 내용을 보면은 매우 굴욕적인데요. 1998년 김대중 오부치 선언에 따르면은 오부치 총리는 식민 통치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사죄를 명시를 했습니다. 명시를 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도덕적인 거고 전혀 실질적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언급조차 하지 않았고요. 이거는 왜냐하면 김대중 대통령이 뭐라 했냐면 과거사 문제 때문에 한일 관계를 훼손하지 않겠다. 뭐라고 하냐면 앞으로 한국 정부는 과거 역사 문제에 대해서 건드리지 않겠다. 이것이 우리 이 한일 관계를 훼손하면 안 된다. 그래서 사과만 하면 실질적으로 과거사 문제는 덮어두겠다. 이게 바로 이제 김대중 오부치의 핵심이고요. 최근에 윤석열이 김대중 오부치 그거를 계승했다고 그러는데, 김대중 오부치는 최소한 식민 통치에 대한 통절한 반성이라는 명시적 반성이 있었는데, 요번에 일본에서는 그런 명시적인 반성 조차가 없기 때문에 김대중 오부치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거라고. 네. 노무현 정권 때를 보게 되면은, 노무현 정권 때는 이제 독도 문제가 좀 있었는데요. 일본이 측량선을 독도 앞바다에 들여보를 할 때 노무현 정부가 물리적으로 차단할 것 같으니까 미국, 그죠? 미국 대사가 이러한 것들을 비난하면서 여기서 중재를 했다는 거고, 또 반대로 한국이 독도에 대한 해양 활동을 하려고 하니까 노무현 대통령에게 압박을 내서 결국은 그 압박에 굴복해서 해양 조사 활동을 중지해서 실제로 실행되지 않았다는 거고, 이명박 정권 때는 2008년 잘 아시다시피 2007년 12월에 대선에 승리하고 2008년 4월 총선에 승리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아주 자신감이 만만했죠. 그래서 초기에는 친일 친미적 정책을 했는데 잘 아다시피 광우병 사태가 벌어지면서 조기 레임덕에 빠지게 되고, 2012년
총선에서 대패를 하고 2012년 12월 달 하반기에 대선에서 패배를 앞두게 되면서 이러한 친일 친미 정책을 일부 수정하게 되면서 한일 군사정보 협정 체결을 보류를 하죠. 그리고 독도 방문을 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통화 스와프 연장 요청을 철회를 하고 이렇게 되면서 후반기에는 한일 관계가 악화되는 이런 형태로 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명박 시기에 이러한 것들이 이제 한일 외교 국방장관 회담에서 미국 측이 그 한일 군사정보협정을 강하게 요구했다는 거죠. 한일 군사정보협정은 일반 언론을 하기에는 북의 핵무기에 북의 핵에 대응한 거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미국의 MD, 특히 사드를 운영하려면은 이 비밀 유지, 정보 유지, 이 정보 교류가 핵심적이기 때문에 한미일의 정보를 서로 미국이 총괄 관리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드와 미국의 그 중국과 러시아에 관한 이 MD 미사일 방어망의 핵심적인 것들 그래서 미국의 요구였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마치 북한 핵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이라고 이런 식으로 호도를 해왔다는 거고요. 박근혜 정부 때는 뭐 이제 그 한일 군사정보협정이 미국의 압력에서 체결됐다는 것은 전문가가 다 인정하는 겁니다. 홍현익 선생님도 역시 마찬가지고 미국 의회 보고서부터 사드 배치를 하려면 한일 군사정보협정이 체결돼야 한다는 것들을 쭉 얘기를 했다는 거고 오바마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아시아로 돌아온다죠. 아시아로 돌아오는 그러한 전략에 있어서 한일 군사동맹이 가장 최우선적이었다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었고 2015년 10월에 박근혜 대통령이 방미했을 때 오바마 대통령이 한일 관계를 개선하라고 압박을 했고 특히 이제 미국에서 그 군대 위안부 문제를 빨리 정리를 해라. 그래야지만 뭐 한일 군사협정뿐만 아니라 그 이상을 나갈 수 있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고요. 실제로 이런 한일 군사협정 막후에는 이제 일본이 있었다는 거고요. 그래서 미국의 대일본 교섭은 도쿄에 있는 주1 미국 대사관을 거점으로 해서 이 미국 대사관에 전문 협상팀이 꾸려져서 일본의 총리 관저, 외무성, 자민당 등 모든 채널을 동원했다. 사실상 한일 군사협정은 겉으로는 한국과 일본이 나섰지만 미국이 총지한 협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제 그 투트랙이라는 건데요. 투트랙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과거사 문제, 특히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재협상안. 그렇죠? 이거 왜냐하면 그 박근혜 때 군대 위안부 졸속으로 해가지고 여론이 안 좋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해서 적극적으로 한다. 일본에 대해서. 그렇지만 북과 핵미사일에 대해서는 일본과 협력한다는 이러한 분리 정책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배경은 뭐냐면 사드 배치 결정이라든지 군대 위안부라든지 한일 군사협정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있었고 이러한 것들이 2017년 대선에서 전면적으로 부각되면서 심지어 누굽니까 그 홍준표 같은 그 보수 후보들도 이러한 문제 민족 감정에 이제 이런 문제를 재검토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국민 감정에 그 굴복을 해서 일본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이 얘기를 하겠다 이런 이제 기본적인 정책을 세웠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협정 종료를 원래 이제 종료한다 그러죠. 종료를 해야 되는데 조건부로 해서 종료를 유보를 했죠. 이럴 때 외신들이 전부 다 이러한 게 된 거는 미국의 설득과 압박이라는 것들이 이제 모든 통신자들 이런 뒤에 나오는데 모든 통신사들이 이렇게 분석을 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2019년에 한일 지소미아가 종료된 이후에 독도 방어 훈련을 하자 미국이 나서서 독도에서의 군사훈련은 별로 적절하지 않다. 생산적이지 않다. 부정적인 얘기를 했고요. 앞서서도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했을 때도 이러한 것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독도에 관한 기본적 입장을 지금까지도 그냥 놔두고 가라. 그냥 한국은 그냥 이게 한국 땅이라고 주장하고 일본은 일본 땅이라고 하고 정부들끼리 싸우지 말고 이 상태로 놔두고 가라. 이게 바로 지금까지의 그 미국의 태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 윤석열 정권에서 한일 정상회담에서 최대의 수혜자는 한일 동맹의 한 발 앞장서간 이제 바로 미국이죠. 꿈꾸던 한미일 동맹을 여러분이 구분해야 되는 게 한미 동맹, 미일 동맹은 있지만 한일 동맹은 없습니다. 그래서 한미일 동맹이라고 말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한미일 동맹 존재하지도 않아요. 우리가 그걸 인정하면 안 되죠. 지금 한미일 동맹에 가기 위한 가장 첫 번째가
한일 군사 협정이죠. 그래서 미국이 원하는 이 한일 동맹이 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 발 나아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를 줬는데 뭐 경제적인 거로 본다면 일본의 그 경제 산업상은 어떤 그 경제제죠. 일본의 경제적 해제가 아니라 먼저 한국이 WTO 제소를 취하면 그거를 보고 나서 한번 재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우리가 먼저 백기를 든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그다음에 뭐 한일 미래 파트너십이라든지 미래 청년기금 일본 기업의 참여가 결정되지도 않았고요. 어쨌든 지금 윤석열 정권이 이렇게 그 미국의 지휘하에 따라서 일본과 굴욕적인 관계를 함으로써 미국과 일본이 지금 한층 기가 세졌기 때문에 특히 일본이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압박을 하죠. 하나 내놓으니까 두 개, 세 개 내놓으라고 언론에다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은 강제징용 해법을 환영하면서 아주 획기적인 거다. 이렇게 아주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방문에 일본 방문에 미국도 방문하게 되는데 바로 이제 어떤 그 바이든이 원하는 거, 미국이 원하는 걸 한번 해줬기 때문에 이제 워싱턴에 가면 한 발 더 나아가게 돼서 한미일 간의 군사 안보 협력 강화 움직임 이미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신문에서도 벌써 이러한 것들이 이제 새로운 협의체 그래서 안보 협의체 결국은 한일 동맹을 강화해서 한미 동맹으로 나가겠다는 것들이 좀 더 그 구체화, 적극화 될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 때부터 그 장담해왔죠. 중로를 봉쇄하는 미국, 일본, 호주, 인도가 참여하는 쿼드 협의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 이것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를 경제적으로 봉쇄하는 반도체 동맹이라든지 각종 경제 동맹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에도 참여하고 있고 최근 우크라이나에도 보더라도 이런 미국의 이러한 거에 아주 발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쿼드가 코로나 백신, 기후변화, 핵심 기술 등 그래서 단순한 군사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문제를 가고 있는데 바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여기에 보조를 맞추고 있다는 거고요. 이후에 이제 그 향방을 한번 보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한일 외교 정책은 박정희, 이명박, 박근혜로 이어지는 친미 종속 정책의 연장선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친일 정책을 확대 강화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윤석열 정권은 북과의 관계를 의도적으로 악화시키죠. 그래서 한반도의 안보 문제가 심각하다. 그러니까 미국과 일본과 협력해야 된다면서 북을 핑계로 삼으면서 미중러 봉쇄에 미국의 미중러 봉쇄 정책에 철저하게 봉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과거 정권과 달리 이제는 특히 중국이죠. 중국에 대해서 친미냐 춘중이냐 해서 친미라는 걸 확실히 하게 되면서 과거 정권들은 그 북을 핑계로 했지 직접적으로 중로를 견제하려는 미국의 행보에 동참하지 않는데 윤석열은 차이점이 뭐냐면은 쿼드죠. 쿼드가 뭐 한국의 안보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쿼드에 동참하는 것 등 보더라도 중로를 견제하려는 미국의 행보에 직접적으로 더 이상 북을 핑계로 안 하고 노골적으로 중로 이 정책에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면에서 볼 때 최근에 이제 대만 전쟁의 가능성이 있는데 바로 이런 것들도 다 보게 되면 동북아를 중심으로 한 그 미중로, 북뿐만 아니라 미중로의 경제 분쟁이라든지 군사 분쟁에 한국이 휘말려질 가능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권은 한일 간의 과거사 문제를 조기에 매듭짓고 경제적 협력, 군사적 협력으로 나아가서 결국은 한일 군사동맹을 추진해서 미국이 80년 동안 이승만도 반대하고 박정희도 반대한 이 한일 군사동맹을 완성해서 한미일 군사동맹을 하는 것 이거를 지금 나아가고 크게 보면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결론을 보겠습니다. 결론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지정학적으로 되게 잘 봐야 되는데요. 한국의 보수 세력은 수구 보수라고 쓸 수 있습니다. 정광훈 같은 사람이라도 반미에 대해서는 비난을 하죠. 미국 반대하면 안 돼. 이렇게 됩니다. 근데 반일에 대해서는 친미는 뭐 보수도 하는데 야 친일하자 그건 약간 주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수 세력도 반일에 대해서 민족 감정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남한의 반일 감정은 단순한 좌파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한 좌파 혹은 보수적인 극우파에서도 반일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일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미국의 일방적인 압박과 그에 굴복한 윤석열 정권의 비굴한 그 사대 외교는 좌우를 뛰어넘는 반윤석열 정선을 형성한다는 거예요. 최근에 윤석열 지지율 보면은 많이 떨어지죠. 좌파가 지지 않은, 좌중은 원래부터 지지 않았고 일부 보수 세력이 빠져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1번 문제는 이 좌우를 뛰어넘는 전 민족적인 쟁점이라서 반윤석열 전선을 확대한다는 겁니다. 보수 세력은 비록 반미에 나서지는 못하지만 윤석열이 계속해서 친일 행보를 적절할 때는 이 반윤석열 정선에 보수 일부가 동조하거나 혹은 반윤석열 정선을 방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일 투쟁은 미국과 친미 정권을 동시에 궁지에 몰아넣을 수가 있어요. 미국뿐만 아니라 윤석열까지. 그래서 보수 세력을 또 친일 전선에서 일부 분리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보수 세력이 일반적으로 보면은 그 보통은 그 친일을 주장하는데 그 윤석열 같이 지나치게 미국에 굴욕적일 때는 보수 세력의 일부가 이 친일 전선에서 이탈을 해가지고 이 전 민족적인 반일적인 분위기에 형성하게 되면서 윤석열의 지지 기반을 약화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미국의 동북아 패권에 맞서는 그 반제국주의 투쟁이고 한미일 독점 자본이 지금 단합을 하고 있죠. 이거에 맞서는 신자유주의 투쟁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과거사 문제, 군대 위안부 문제나 이제 독도 문제가 단순히 민족주의 운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그 반제국주의 운동이고, 그 다음에 독점 자본에 맞서는 신자유주의 투쟁인 거고, 그리고 이 중도뿐만 아니라 보수 일부까지 같이 갈 수 있는 폭넓은 반윤석열 투쟁이다. 그래서 이 친일 투쟁이 반일 투쟁이 중요한 점을 우리가 잘 인식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